그런데 우리 유치원 앞에 주차장에 엄마가 기다리고 계시더라고. 어. 내 차에서 아이 데리고 내리자마자 엄마가 온 얼굴에 화난 표정을 지으면서 와서 나에게 한 1000마디. 뭐라지? 이렇게 하셨어. 오늘 나는 유치원 현장에서 근무했었을 때 만났었던 극성인 엄마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자 해. 극성인 엄마들에 대한 이야기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엄마들 밑에서 자라난 아이들이 어떻게 성장을 했는지까지도, 어떤 부작용을 겪었고 어떤 어려움을 만났는지에 대한 이야기까지도 좀 풀어나가려고 해. 현장에는 99.9%의 엄마들이 너무 훌륭하시거든. 그렇게 훌륭하게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님들을 보면서 나 참 많이 배웠어. 그래서 지금 나는 부모교육 강사로서 일을 할 수 있는 자리에 있을 수 있었다고 생각해. 그 정도로 훌륭하신 부모님들이 너무나 많거든. 많지. 그런데 1%의 정말 극성스러운 부모님, 갑질하는 부모님, 교사들을 인격적으로 대우하지 않는 부모님, 우리를 존경해달라고 말하고 싶지 않아. 그래도 존중은 해줘야 하지 않을까? 라는 그 갈림길에서 늘 교사로서의 내 삶을 돌아보게 하는 부모님들이 계셨어. 나는 그 부모님들을 보면 잡초 같아라는 생각을 했다. 네? 우리가 생각하는 잡초는 억척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희생의 아이콘 같잖아. 그렇지. 그런데 내가 말하는 잡초 같은 학부모는 그런 학부모를 말하는 게 아니야. 그러면? 잡초가 자라나면 주변에 있는 모든 식물들의 성장을 방해하잖아. 다른 식물들이 자라지 못하게 하잖아. 그 엄마들의 그런 극성스러운 모습이 본인 아이의 성장을 저해하고 있다. 살아갈 수 없게 만든다라는 생각을 못하고 있는 그 부모님들 볼 때마다 나는 잡초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 그 갑질하는 학부모님들이 우리를 향해서 똥을 집어 던져. 그리고 본인 아이에게 그 똥밭에 가서 살아라고 이야기를 해. 어린이집 교육기관이나 유치원, 학교, 부모가 와서 살아내는 거 아니거든. 그렇지. 5시간에서 8시간 오롯하게 견뎌내야 되는 건 본인 아이들이라고. 그런데 그 아이들이 지내는 공간을 똥을 던져서 똥밭을 만들어 놓고 엄마는 그 똥밭에 가지 않아. 전화하고 가끔 찾아갈 뿐이지. 그 똥밭에서 지내야 되는 건 내 아이라고. 그런데 학부모님들 중에서 늘 선생님에게 사랑의 꽃씨를 보내는 부모님들 계시거든. 그러면 선생님이 그 꽃씨를 받아다가 꽃을 피워. 그래서 내 아이는 꽃밭에서 놀이하고 생활하고 공부하면서 배워나갈 수 있다고. 내가 갑자기 극성스러운 부모님 이야기를 왜 오늘 영상으로 준비를 하게 되었냐면, 왜? 며칠 전에 학부모 한 분이 전화가 오셨어. 현장에서 만났던 학부모님이신데 너무너무 좋으셨어. 그래서 그 어머니랑 지금 몇 년의 시간이 흘렀는데도 아직도 연락을 하면서 지내거든. 셋째를 낳으셨어. 부부가 금실이 좋으셨어. 그래서 셋째가 요즘에 이런 일이 있다. 그래서 원감 선생님 도움을 요청드려요 하면서 뭔가 물어본다고 전화가 오신 거야. 그래서 어머니랑 한참을 통화를 하다가 내가 순간 어떤 아이 생각이 나는 거야. 그 어머니와, 너무 좋으셨던 그 어머니와 같은 아파트 단지 안에서 같이 차량을 타는 한 어머니가 계셨어. 나는 그 어머니가 역대급으로 내가 교사 생활하는 데 있어서 가장 나를 힘들게 하는 부모님이셨어. 빌런? 빌런. 정말 너무 힘들었거든. 그런데 큰 사건으로 나를 힘들게 한 게 아니라 작은 사건들로 2년 내내 나를 조금 괴롭혀주셨던 어머니. 그냥 너무나 사소한 일들의 집합체 같은 거여서 어떤 묵직한 크기의 에피소드를 말해줄 수는 없어. 그런데 나는 그 어머니가 그렇게 힘들었거든. 그냥 작은 예를 하나를 들어보면 우리 유치원에서 매년 1년에 한 번씩 하는 아나바다 장터 시장놀이를 할 때마다 분식 코너를 만들었단 말이야. 그래서 아이들에게 떡볶이도 팔고 순대도 팔고 어묵도 팔고 이렇게 했어. 사실 분식 코너를 운영하게 되면 우리 교사들이 일이 너무 많거든. 그렇겠네. 그런데도 왜 할까? 아이들에게 정말 시장놀이의 즐거움을 주기 위해서 우리는 분식 코너를 준비한다고. 떡볶이 한 컵이 얼마인지 아니? 얼마야? 100원. 떡볶이, 순대, 어묵 다 100원씩에 아이들이 마음껏 사 먹을 수 있게 해주는 거야. 그런데 그 어머니가 하루는 전화가 오셔서 원감 선생님,
왜 분식 코너에 순대가 있어요? 그래서 어머니 순대 코너 너무 재밌을 것 같지 않아요? 이 소금에도 찍어 먹고 부산은 쌈장도 찍어 먹잖아. 아이들 재밌잖아요. 그랬더니 그 엄마가 저는 우리 아이 지금까지 순대 먹이지 않고 키웠어요. 어? 순대를 먹이지 않고 키웠대. 그런데 시장놀이를 통해서 다른 친구들이 순대를 사 먹는 걸 보면 내 아이도 먹고 싶어질 테니 아이 분식 코너에서 순대를 없애라고 이야기를 하셨어. 헐. 너무나 강력하게. 논쟁을 꽤 오랜 시간 하긴 했는데 결국에는 나 좀 비겁하긴 했는데 분식 코너에서 순대 없앴어. 진짜? 논쟁하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 나 좀 비겁했지. 아무튼 그렇게 늘 나를 힘들게 하는 엄마였거든. 그랬는데 내가 본인의 의견을 들어주지 않으면 엄마의 말에 의하면 교육청으로 신고하겠다라는 이야기도 정말 많이 하시는 분이셨어. 협박을 했네. 협박이었지. 2년 내내 나는 너무나 힘들었고 그 아이가 얼른 졸업하기만을 좀 바랬던 것 같긴 해. 속마음 그랬겠네. 사실 그 아이를 바라볼 때마다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저 아이에게 정말 사랑을 넘치게 줘야지 라는 생각보다 어떻게 하면 저 아이의 엄마가 전화 오지 않을까에 나의 온 신경이 곤두서는 거야. 갑자기 그 엄마가 생각이 나는 거야. 그래서 전화 주신 너무나 좋으셨던 그 학부모님께 어머니, 유난히 엄마라고 하자. 유난히 엄마는 잘 지내세요? 유난히는 학교 생활 잘해요? 이렇게 여쭤봤어. 벌써 5년보다 훨씬 더 된 일이지. 원감 선생님, 사실 유난히 요즘 학교 안 다녀요. 이렇게 하시는 거야. 진짜? 왠지 외게 그냥 엄마가 유치원에서만 나에게만 우리 원에만 그렇게 하셨던 게 아니더라고. 아이가 1학년 때 입학을 했대. 엄마가 제일 먼저 학교에 건의한 게 뭐였는지 아니? 뭔데? 학교 교문 앞에 있는 맨홀 뚜껑 바꾸라고. 에? 맨홀 알지 남편? 맨홀 뚜껑 바꾸라고. 그 교장 선생님 바꿀 수 있나? 그렇지. 몇 년에 걸쳐서 늘 거기 있었던 맨홀인데 1학년 신입생 엄마가 맨홀 뚜껑을 바꾸라고 한 거야. 그래서 교장 선생님이 어떻게 된 영문인지 몰라서 어머니 왜 그러시죠? 하고 이유를 여쭤보았더니 우리 아이가 비 오는 날 미끄러질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맨홀 뚜껑을 바꾸라고 했다는 거야. 상상을 초월한. 남편 그 맨홀 뚜껑이 비 오는 날 미끄러워 보인다면 내 아이를 어떻게 가르쳐야 되냐면 맨홀 뚜껑 위로 걷지 말고 돌아서 가렴을 우리 아이에게 가르치면 돼. 그렇지. 그런데 그 엄마는 전화해서 맨홀 뚜껑 바꾸세요. 자, 또 그 아이가 3학년이 되었을 때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 본인의 아이가 손가락을 문에 끼인 것도 아니고 끼일 뻔했대. 왜냐면 본인 아이가 문에 기대서 이렇게 손을 올리고 있었대. 그런데 한 아이가 문을 안쪽에서 안 보이니까 닫으려고 하면서 손이 끼일 뻔했는 거야. 그 이야기를 아이가 집에 가서 엄마에게 한 거야. 엄마, 나 오늘 손가락 끼일 뻔했다? 그러고 나서 엄마가 학교에 전화해서 자기 아이 교실 문 바꾸라고. 어떻게? 미닫이 말고 여닫이로 바꾸라고. 그렇게 했대. 그런데 나는 어머니 여전하시구나라는 생각을 했어. 예전에도 무슨 일이 있었냐면 숲 유치원에 보내면서 숲에를 못 데리고 올라가게 하시는 어머니셨거든. 왜냐면 아이가 하루는 숲에 올라가다가 무릎을 다친 거야. 그래서 그 다음번부터 숲에 데리고 가지 말래. 숲 유치원 보내놓고 무릎 다친다고. 그래서 그 아이는 놀이를 하다가 잘 넘어졌어. 왜냐하면 엄마가 넘어지는 것에 너무나 예민하게 반응을 하니까 아이가 내 스스로 몸을 움직여 볼 수 있는 기회가 현저하게 작았는 거야. 그래서 아이가 잘 넘어졌어. 넘어지고 나면 그 아이의 반응이 나는 참 마음 아팠어. 어떻게 했는데? 우리 교사를 딱 쳐다봐. 도와주세요 하는 눈빛이 아니라 혼내지 마 하는 눈빛. 그냥 예상이 되는 거야. 엄마가 이 아이가 넘어질 때마다 얼마나 날카로운 눈빛으로 이 아이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있었는지가 보이더라고. 엄마가 약간 어떤 엄마였냐면 신체를 조금이라도 다치는 걸 용납하지 않는 엄마였어. 그런데 아이의 마음 다치는 거, 용기를 다치는 거, 도전을 다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사고하지 못하시는 분? 그럼 보이지 않는 것의 다침을 모르시는 전혀. 내 아이가 지금 얼마나 마음이 다치고 있는지는 모르시는 분인 거야. 그런데 이때 결정적인 일이 초등학교 5학년 때 벌어졌대. 아이가 손으로 계속 자신의 눈을 계속 치는 거야. 손가락으로. 그래서 아이
여기 앞에 있는 눈이 이렇게 부었대. 그래서 엄마가 집에서는 어떻게 했을까? 하지 마. 엄마가 하지 말라고 했어. 왜 계속 눈을 이렇게 쳐? 하고 계속 야단을 치셨겠지. 그래서 집에서는 그 행동을 엄마가 통제할 수 있었어. 그런데 엄마가 보이지 않는 학교에서는 통제가 가능하니? 안 되지. 하지만 엄마 입장에서는 통제해줄 사람 있잖아. 선생님. 선생님에게 우리 아이 이렇게 못하게 하세요라고 선생님에게 요구를 한 거야. 그런데 선생님이 하루 종일 그 아이만 바라보니? 그럴 수 없지. 그 아이만 바라볼 수 없잖아. 그래서 이 아이가 계속 만져서 눈이 이렇게 부은 거야. 그래서 엄마가 그 선생님을 아동 방임죄로 교육청에 신고를 하신 거야. 헐. 자기 아이 제대로 보지 않았다고. 그래서 이 선생님이 너무나 힘들어서 교직 생활을 그만두려고 하셨대. 사실 이 일 때문만은 아니겠지. 그전에도 얼마나 사소한 일들로 선생님을 힘들게 했을지가 나는 그냥 예상이 다 되는 거야. 그 엄마가 어떤 스타일인지 아니까. 그랬는데 그 반 학부모님들이 가만히 있지 않으셨대. 그 학부모님들이 이 교사를 지켜내기 위해서 모든 학부모님들이 선생님의 편에 선 거야. 그래서 일대 전체로 편이 나누어지게 된 거야. 와. 초등학교 고학년인 여자아이가 이 상황이 눈에 보일까 안 보일까? 보이지. 보이지. 그래서 아이가 어떻게 했는지 아니? 어떻게 했는데? 학교를 거부하기 시작했어. 본인이 학교에 가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야. 엄마가 던진 똥밭이. 엄마가 던진 똥밭에서 뒹굴어야 되는 건 나야. 그러네. 엄마는 계속 똥을 던져놓고 나에게 거기서 지내래. 아이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그런데 아이 자체가 어떤 아이였냐면 심성이 고왔고 조금 소극적이었고 나서지 않는 아이였어. 그래서 나는 아이가 늘 좀 안쓰러웠거든. 역시나 그 아이는 엄마가 계속 학교에 문제를 일으키니까 본인이 학교에 가지 않는 것을 선택해버렸더라고. 그 예전에 너 강의에 엄마에게 너무 강하면 그렇지. 아이에게 죽어버리는. 죽지. 그렇게 됐네. 이것도 왜 이렇게 했을까 남편? 이거 운동틱이거든. 틱은 왜 나오냐면 극도로 불안할 때 나와. 그렇지. 이 아이 이거 운동틱이야. 그렇다면 하지마 선생님 우리 아이 이거 못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엄마가 본인을 들여다봐야 돼. 지금 나의 어떤 행동이 우리 아이를 이렇게 불안한 아이로 키웠을까를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되는데 사실 그 어머니의 사고 그릇 안에서는 들여다볼 수 없는 분이긴 해. 아이고. 뭔가 너무 마음 아프더라 남편. 아이가 안쓰럽더라. 아이가 불쌍하다. 그리고 나 한편으로는 너무 반성이 되었어. 네. 지금 내가 배우고 있는 이 부모 교육의 그 이야기들을 내가 그때 그 부모님에게 그 어머니께 전할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나도 사실 그때 비겁한 사람이었어. 그냥 제발 졸업해라 이렇게 방관한 사람. 내가 그 어머니께 진짜 부모됨의 역할을 제대로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교사였다면 그 어머니를 그렇게 초등학교 학부모로 보내지 않았을 건데 나의 제자였던 그 아이가 그렇게 불행하게 살아가지 않을 수도 있었을 텐데 사실 좀 부끄러워. 두 번째는 내로남불 엄마였어. 내로남불 이렇게밖에 표현할 게 없어. 본인의 아이가 좀 공격적이었거든. 그래서 본인 아이가 상대방 친구를 때리잖아. 그러면 이 엄마 뭐라고 했게? 뭐라 했는데? 선생님 놀다 보면 좀 그럴 수 있지 않나요? 우리 아이는 장난친 거예요. 이렇게 말하던 엄마였어. 그런데 상대방 아이가 내 아이를 때렸잖아. 엄마 그때부터 상대방 아이의 이름을 부르지 않으셔. 그래. 그 가해자 아이. 진짜? 그 가해자 친구 이렇게 부르셨어. 진짜? 본인 아이는 피해자, 상대방 아이는 5살인데도 가해자라고 부르셨다니까. 이 내로남불 엄마 아이가 미끄럼틀을 내려가려고 하는데 뒤에서 친구가 빨리 내려가 이렇게 한 거야. 그래서 여기 어깨를 빨리 내려가 이렇게 했어. 그러고 나서 내려왔지. 그런데 이 내로남불 엄마가 키워서 그런지 이 아이도 똑같은 아이였어. 너 방금 전에 나에게 폭력을 썼니? 너 지금 나를 때렸니? 그랬는데 선생님이 그 상황을 보고 계시던 상황이었어. 그래서 선생님이 어느 정도로만 지도를 하셨냐면 친구에게 내려가 줄래? 나도 내려가야 돼 라고 이야기해보자. 그냥 그 정도로 예쁘게 지도하면서 그 상황이 종료되었다고 생각했어. 그런데 이 아이가 내로남불 엄마 아이가 집에 가서 엄마
친구가 뒤에서 내 어깨를 과격했다 했는 거야. 아. 폭력을 행사했다고 한 거야. 우리 내로남불 엄마는 참지 않지. 전화 오셔서 CCTV를 다 확인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 가해자 어머니에게 사과를 들어야 되겠다. 여기까지 이야기가 오셨거든. 그런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빨리 내려가 했었던 이 친구 엄마가 같은 아파트 단지 안에 살고 있었는데, 제가 같이 차량 타면서 사과를 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그 일이 잘 마무리가 되는지 알았어. 된 게 아니네. 마무리 그렇게 된 게 아니네. 그렇게 마무리되지 않았어. 금요일 날에 그 일이 있었고, 월요일 아침에 그 내로남불 엄마 아이가 팔 깁스를 해서 나타난 거야. 그래서 우리는 처음에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 어깨 좀 쳤다고 깁스를 하고 나타났나? 이렇게 생각했거든. 그런데 진짜로 이 어깨가 빠진 거야. 진짜? 엄마가 친구가 폭력을 행사했다고 해서 이렇게 연출하기 위해서 분대를 해서 온 게 아니라 진짜 어깨가 빠진 거야. 어떻게 된 사연인지 아니? 어떻게 된대? 주말 동안 아이와 함께 놀이터에서 철봉을 한 거야. 그런데 본인 아이가 철봉에 굉장히 잘 매달린대. 그런데 그날은 철봉에서 툭 떨어져 버린 거야. 그러면서 어깨가 툭 이렇게 빠졌대. 그런데 엄마 말에 의하면 우리 아이는 원래 철봉을 굉장히 잘 매달리는 아이인데 전날에 그 가해자 친구가 우리 아들 어깨를 때렸기 때문에 우리 아들이 그 영향으로 철봉에서 떨어지면서 어깨가 빠졌다는 거야. 그래서 그 가해자 엄마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되겠다 하셨어. 믿겨지니? 와. 나 그 엄마 진짜 너무 힘들었다. 와, 대단하다. 그리고 또 한 엄마가 더 있었어. 이 엄마도 내로남불 엄마였거든. 본인 아들이 눈과 손의 협응이 조금 부족한 아이였어. 소근육 발달도 잘 안 되고 주의 집중력도 조금 결핍이 되어 있어서 돌멩이로 이렇게 소꿉놀이 같은 걸 할 때 우리는 숨유치원이었으니까 눈과 손의 협응이 안 되는 아이들이 자기 손을 내려 찍기도 하거든. 그런데 이 아이는 좀 심하긴 했어. 자기 내려치다가 옆에 있는 친구 손가락을 내려쳐버린 거야. 그래서 그 친구 손가락이 정말 골절이 됐어. 그래서 한 달 넘게 깁스를 하고 있었고, 나는 한 달 내내 그 아이 병원 데리고 다녔어. 왜냐면 유치원에서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원래 원에서 끝까지 책임을 다 하거든. 그런데 이 손가락 골절된 엄마가 어떤 엄마였는지 아니? 어떤 엄마? 아유, 원감 선생님, 놀다 보면 그럴 수 있죠. 괜찮아요. 아유, 병원까지 데리고 가주시고, 원감 선생님 감사해요. 이렇게 하시는 엄마였어. 그 엄마의 한마디에 나는 이 아이를 매일 병원에 이렇게 군대 새로 감고 소독하러 다닐 때마다 행복하게 해주고 싶은 거야. 엄마가 너무 좋으니까. 그리고 너무 감사하니까. 이해해주신 이 너그러움이 그냥 당연한 게 아니라 너무 감사한 거야. 그래서 아이 병원 데리고 갈 때마다 아이스크림 사주고, 손 꼭 잡고 사랑한다고 한 번 말할 거 두 번 말하고. 그래서 이 아이가 나중에 깁스 푸는 날 원감 선생님이랑 이제 데이트 못해요 이렇게 했다. 그 정도로 엄마가 너무 좋으셨거든. 그럼 우리는 사실 2배 3배로 다시 돌려갖고 싶어. 그렇지. 그때 그 엄마가 그러셨다. 원감 선생님, 제가 원감 선생님이랑 다른 선생님 그리고 그 친구 원망한다고 해서 다시 손가락 붙을 것도 아닌데 잘 치료해야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 그런데 그 가해자 아이가 있을 거잖아. 근데 그 아이 엄마는 사과 한마디 하지 않으셨어. 놀다 보면 그럴 수 있잖아요. 라고 말씀하셨어. 진짜?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눈과 손의 협응 능력이 안 된다고 했다. 자기 손가락을 자기가 내려찧었어. 아무도 그 아이 주변에서 그 아이를 불편하게 한 행동을 하지 않았고 자기 손을 자기가 그냥 찍었다니까. 그랬는데 너무나 다행스럽게도 자기가 자기를 찍다 보니까 조절이 됐나 봐. 그래서 인대가 부은 정도였어. 내가 또 병원 데리고 갔지.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뼈에는 이상 없고 인대가 부었으니까 뭐 이렇게 하세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께 병원에서의 이야기를 전해드렸고 이제 아이 데리고 원으로 가고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 그런데 우리 유치원 앞에 주차장에 엄마가 기다리고 계시더라고. 내 차에서 아이 데리고 내리자마자 엄마가 온 얼굴에 화난 표정을 지으면서 와서 나에게 한 1000마디. 뭐라는데? 이렇게 하셨어. 진짜. 에이. 나 아직도 너무 기억이 선명해. 공포영화 보는 것 같았어. 와, 그런 사람이 있다고? 내가 뭔가 무력한 피해자가 되는 것 같았어. 와. 이 무례함의 파도에 휩쓸리는 것 같았어.
너 어떻게 참지? 나를 향해서 아 이렇게 하셨다고. 이제 나 그분 우리 학부모 아니니까 그때 내 솔직한 신경 말해도 되나? 도라인 줄 알았어. 아, 그래. 그리고 나서는 아이 손을 탁 낚아채가지고 이렇게 아이 팔을 잡아 끌면서 이렇게 데리고 가시는 거야. 그런데 그 아이가 나를 어떻게 쳐다봤게? 어떻게? 그때 그 아이 눈빛이 너무 슬프더라, 남편. 원감 선생님이랑 병원에 가서 함께 재미난 이야기 하고, 원감 선생님은 나에게 너무나 친절하게 둘만의 데이트를 하고 돌아왔는데, 우리 엄마가 원감 선생님을 향해서 고함을 지르고, 본인의 손을 낚아채서 가. 내가 엄마였다면 어떻게 할 것 같냐면, 물론 속상하거든? 그렇지. 그런데도, 아, 원감 선생님, 병원 데리고 다녀와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아이를 향해서는 놀랐지. 많이 놀랐겠다. 아팠지. 엄마가 집에 가서 도와줄게. 나는 이렇게 이야기할 것 같아. 자기의 감정만 지금 중요한 거야. 나 지금 너무 화났어. 그런데 난 그 엄마가 너무 이기적이라고 생각했던 게 본인 아이가 다른 아이 이렇게 손가락 골절을 시켰어. 그때는 사과 한마디 안 하고. 사과 한마디 하지 않아 놓고서는 본인 아이 손가락이 다쳤는데 그렇게 행동하는 엄마가 나 너무 경솔해 보이고 지혜롭지 못하고 현명하지 못한 사람처럼 보였어. 아이고, 참. 그리고 사실 나도 그때 이제 인간으로서 무르익지 않을 때였잖아. 그 다음번부터 그 아이 병원 데리고 다닐 때는 나도 더 이상 즐거운 시간이 아니더라. 그 엄마가 나에게 고함 질렀었던 그 기억들이 계속 떠오르는 거야. 그래서 물론 아이 앞에서는 이렇게 웃어주고 재미난 대화를 나누려고 노력했지만 나의 온전한 에너지가 그 아이에게 전해지지는 않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 이런 내로남불 엄마들, 자식들은 어떻게 크는지 아니? 안 봐도 알겠는데. 엄마가 아이를 이렇게 키웠잖아. 그렇다고 해서 내 아이가 굉장히 자존감 높은 아이로 클까? 오히려 이론적으로 들여다봤었을 때 이 아이들은 자존감이 훨씬 더 낮은 아이들로 클 수밖에 없어. 상황 속에서, 맥락 속에서 유추할 수 있어야 하거든. 그런데 이 아이들은 본인들은 아무 잘못이 없어. 다 상대방 잘못이야. 그래서 본인들은 늘 희생자야. 피해자야. 다른 사람들이 나를 불행하게 한 거야. 진짜 자존감은 어떤 건지 아니? 나는 진짜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언제나 멋있지. 나는 최고야. 이게 자존감 아니야, 남편. 그럼 뭐지? 사람들은 이런 게 자존감이라고 생각하거든. 나는 진짜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게 자존감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진짜 자존감 아니야. 진짜 자존감은 어떤 거냐면 남들이 지금 나를 존중해주지 않아. 하지만 난 무너지지 않겠어. 내가 내 자신 존중할 거야. 남들이 지금 나를 믿지 않아. 의심하고 있거든. 아, 그래도 세영아 나 너 믿어. 자기 자신을 향해서 나 너 믿어라고 말해줄 수 있는 게 자존감이야. 남들이 나를 비난해, 비판해. 그래도 아니야, 너 다시 일어설 수 있어. 나 자신을 인정해주는 게 자존감이야. 그런데 이 아이들은 이런 힘을 키워내지 못한다고. 왜? 이런 내로남불 엄마 밑에서 자라기 때문이야. 나는 그냥 무조건적인 피해자인 거야. 희생자인 거야. 이런 아이들은 맥락 속에서 옳고 그름을 구분할 수 없는 아이로 클 수밖에 없어. 오히려 무섭지. 내 아이를 위한 행동이 아니라는 말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 그래서 오늘의 에피소드들을 통해서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 교육청에 민원 넣을 시간에 교장, 교감 선생님, 원장, 원감님한테 항의할 시간에 담임 선생님에게 따져 물을 시간에 내 아이의 눈을 들여다봐라. 내 아이의 마음을 들여다봐라. 보이지 않는 것의 가치가 훼손되고 있지 않은지, 상처받고 있지 않은지, 내가 하는 이 행동이 진정 내 아이를 위한 것인지 스스로를 돌아보는 부모님들이 되셨으면 좋겠다. 엄마들이 입으로, 눈빛으로, 행동으로, 전화를 통한 민원으로 넣었었던 그 모든 것들은 내 아이를 위한 것이 아니다. 내 아이가 지내는 곳에 똥을 던지는 것 같다. 그 똥밭에서 지내야 하는 건 엄마가 아니다. 오롯하게 내 아이가 견뎌내야 되는 일이다. 그런데 그거 견뎌내기에는 내 아이들 아직 너무나 어리다. 꼭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 내가 늘 강의에서 이야기하잖아. 언어는
부메랑이라고. 내가 던진 언어 그대로 나에게 돌아온다고. 나는 언어만 부메랑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엄마로서 내 삶도 내가 한 행동들도 반드시 부메랑의 형태로 돌아올 거라고 생각해. 선생님들도 누군가의 귀한 자식이거든. 누군가의 엄마고 아빠라고. 그랬을 때 우리가 그들을 존중해주지 않아. 그럼 내 삶도 존중받을 수 없고 내 아이도 존중받을 수 없어. 왜냐하면 인생은 부메랑이기 때문이야. 그렇지.